선대위 내홍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면 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호남에서의 발언 또다시 논란입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통합 행보에 속도를 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의 선대위를 거대한 항공모함에 비유를 하면서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 그러니까 이 전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것도 미봉책이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위기라면 위기니까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금 대선이 7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전체를 다 새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 운동이라 그럴 때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전략 기획 기능이라든가 정책, 홍보, 공보, 조직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메시지 기능하고 일정 짜는 거, 그다음에 네거티브 대응 등의 현안 대응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전략기획 기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선대위를 전체를 가는 것도 보다는 지금 선대위하고 후보 비서실의 업무 체계, 기능 조정, 그 뭐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수준에서도 대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그 수준에서 확실히 그립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실효성 있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요. 아마 지도력이 어느 정도 행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의 선대위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뭐 이제 조금 더 일찍 선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또 좀 기민하게 바뀌어서 후보 중심으로 해서 좀 국민 민생 속으로 뛰어들어서 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 선대위 체제를 좀 가볍게 하겠다, 리모델링 하겠다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좀 안 좋은 일로 선대위 사퇴를 하시고 나서 이 수습책으로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를 좀 가볍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시고 지금 뭐 임태희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짜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울산해동 3주 이후에 뭐 별로 크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고 해서 정권을 주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동안 후보가 잘 따랐는지 캠프가 잘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한테 총괄 선대위원장의 직책은 줬지만 이 힘이 실어지려면 후보가 직접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왔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할 생각이 윤석열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저 리모델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뭐 항공모함처럼 몸집이 커진 선대위인데 그 내용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뭐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임하긴 했지만 정작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떨까요? 정치적 사안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시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한숨 돌릴 틈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과 관련된 뭐 조직이든 뭐 분위기든 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누적되고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후보가 행보에 나서서 봉합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직접 소통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는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벌써 두 번째여서 또 정치는 명분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과연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까요?
글쎄요, 뭐 20여일 만에 두 번째 지금 선대위 직책을 버리고 사실은 뭐 당무를 챙기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사실 선대위에서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정치적인 무게가 있고 행보의 책임도 져야 하니까 금방 복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자기 복귀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당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부분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통 크게 포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이라 그러죠. 젊은 20대 표심을 꽉 잡고 있다는 분석이 주요한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별적 사람에 따라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은 또 뭐 그것도 맞는 말을 얘기시겠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 정말 표심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도 어떻게 뭐 한 세대를 한 사람이 이끌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자체의 정치적 기반이 그걸 그 2030의 이대남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상징성이 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자체가 저렇게 떠난 거는 저는 봐서는 다리를 불살랐다고 봅니다. 돌아올 길을 끊고 가신 거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선다 해도 네. 되게 이거를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왜냐하면 울산해동 할 때 정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예측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봉합이 돼서 3주 동안 뭔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신뢰를 좀 계속 보내주기를 바랬는데 이준석 대표께서 얘기했던 윤핵관 제거 그 부분이 과연 이루어졌냐.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그런 리더십을 못 보여준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도저히 윤석열 후보와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본인이 말한 대로 당무의 역할을 하면서 밖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또 따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윤핵관이 이번 사태도 또 등장을 하면서 과연 이 윤핵관이 당시 울산 회동 때 모두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가? 왜 자꾸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원래 이제 그 후보의 후보 일정이라든가 메시지 행보와 관련된 구체 사항은 비서실에서 기본안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선대위와 소통되는 채널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정 인물 몇몇 사람의 문제로만 몰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후보 비서실의 그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를 챙기는 주요 현안을 챙기는 분들은 역대 대선에서 다 있어 왔습니다. 네. 이번 대선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그 조율하는 방식에 선대위에다 힘을 실어달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적정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소통의 계기가 곧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 위원장은 선대위 전면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절박하면 문제다. 후보가 전면 해체를 선언하면 해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명분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렇습니다. 선대위에서 직책을 버리더라도 당 대표기 때문에 당무를 통해서 언제든지 대선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의 당락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대선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어떤 역할이든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은 지금 여러 가지 파행이 빚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요구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 개편을 해달라는 요구를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좀 잠깐 뭐 말을 좀 보태면 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바는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20일 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나치게만큼 요구하는 이유는 박근혜 그 정부의 탄핵을
당시 원인 자체를 측근들의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진박. 윤석열 후보, 그렇죠. 윤석열 후보 측근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잡든 어쨌든 간에 향후에 그런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보수의 혁신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다시 복귀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의 방식을 두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분열이라는 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사실은 75일 동안에 그걸 수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기에는 너무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 밀당 아니겠습니까? 이 밀당은 제가 볼 땐 조만간에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결론으로 수렴됩니까? 아니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선대위 내부에서 이 갈등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리더인 윤석열 후보에게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못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초래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수진 최고 부분 뭐 있겠죠. 하지만 중요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조수진 최고한테 해서 좀 나섰어야 되는데 네. 알려진 대로는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가 전혀 전화 한 통 안 하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대리 시킨 거예요. 좀 수습 좀 해주십시오. 근데 후보가 대표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쭉 있었고 울산해동 자체가 결국에는 선봉합한 후에 후수습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쌓인 게 터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에게 약속한 것을 같은 말이지만 지킬 생각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리더십이 선대위 이 집안의 단속 자체에서 봐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외적인 부분도 보겠지만 집안을 어떻게 잘 이끄냐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도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말이 참 많은 선대위 갈등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또 발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데 논란이 된 발언 그리고 해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또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뭐 극빈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홍준표 그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나도 이제 모르겠다.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참담하고 저렇게 어떤 저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해명도 되게 웃깁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의아한 모욕감을 주거든요. 의문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인데 또 해명은 뭐 이거를 돈이 없는 분들과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그런 취지다. 근데 누가 들어도 저거를 그렇게 듣겠습니까? 뉘앙스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돈 없는 사람과 그다음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유를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저는 더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그 반대의 의미로 보면 그런 분들은 억압을 받아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좀 자유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억압받는 위치에서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저 자리가 청년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몰상식한 발언이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서 상식은 사망했다.
저 발언 자체로 사망했다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문제를 돈 없는 이 자유의 가치를 돈 없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유를 돈 있는 사람과 배운 사람들은 생각하고 누릴 수 있고 돈 없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분법적인 게 과연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아마 사망 선고를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일단 실언 논란, 실언 리스크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지적을 아프게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나라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밝힌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 의도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점은 저는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정치 행보를 하다 보면 정문적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비슷한 구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3, 4개월이 지나는데도 거기에 대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기존의 실수들을 경험치로 삼아서 성찰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그 메시지 역량을 보완하는 데 게을리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보완을 해서 이런 식의 그 구설은 다시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사실 원래는 2박 3일로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로 바꿨거든요. 그 정도로 윤석열 후보는 나름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고 그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나요? 예,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뭐 정책 사안도 그렇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조금 전에 그런 구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바쁜 시간에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가는 그 진정성만큼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호남에게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라도 해서 호남 중시 전략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이 많은 역량을 기울여서 호남 국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의 측면에서 호남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단순히 이게 득표 전략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더 큰 맥락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한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자. 네. 처음부터 김건희 씨의 등판은 예정에 없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네. 관련해서 이것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추구 전략이 아니라 또 더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가짜 경력을 통해서 교수직까지 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국민 앞에 증명을 하고 이게 아니다 맞다를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갑자기 멀쩡한 청와대 이 부속실을 없애겠다. 근데 이 부속실을 없앤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허위 경력 논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게 출구 전략으로 쓴다는 자체는 아직 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에 따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명명백백하게 게임산업협회에서 허위로 쓰여졌을 법한 3년 1개월짜리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거를 출력을 했는지, 그거를 누가 출력해 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제작을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거를 밝히면 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청와대 이 부속실을 없앤다는 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얘기고요. 이 부속실 자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데 저 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 부속실을 둔 이유는 다른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이 있고 저기 그 후보의 이제 퍼스트레이디죠. 퍼스트레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통과 관리를 한 측면에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김건희 씨의 지금 허위 경력 논란을 덮기 위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궁색하다. 좀 그렇게 보고요. 네. 네, 좀 빨리 김건희 씨에 대한 그 허위 경력 사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하게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밝혀라. 그런 부분으로 좀 돌파하셔야 저렇게 좀 피해 다니시는 거는 국민 보기에 참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도 전혀 후보와 이것과 관련해서 상의된 바가 없다,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선대위와 후보 간의 엇박자로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한 측면은 사실은 국가의전 대상으로서의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지금 시대 정신에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부속실, 제2부속실을 비롯한 청와대 직제의 상당 부분이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준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 관행을 일부 고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말씀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우, 부속실을 없애던 그대로 두던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 문제라든가 대통령 부인의 활동 공간을 일정 부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좀 완전히 폐지하더라도 그 기능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것이 이제 원래 우리가 이슈를 얘기할 때 선대위에서 제기된 정책 공약이 있을 수 있고 후보가 직접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수렴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꼭 무슨 협의를 했니 안 했니 맞니 안 맞니 그런 측면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시대착오라는 키워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건희 씨가 실세라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사석에서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거다. 이런 발언을 대표가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이제 네. 본질 자체는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최순실 정도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려고 보니 이제 뭐 반말을 한다 뭐 이런데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하지만 이제 김건희 씨가 반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의 그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냥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반말이나 좀 어조 자체가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중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제 돼서 이 부속실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있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라서요. 뭐 이거는 뭐 시대착오까지는 아니고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다 보니 반말이라는 좀 오해 소지를 좀 남겼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 사적으로 반말하는 것이 어떻게 최순실과 같은 이상으로 실권을 휘두를 걸로 연결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뭐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당대표가 메시지를 내셔야지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기 당 후보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가려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가려서 하는 건 맞고요. 하나 덧붙이면 이게 말하자면은 최순실과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만 유독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숨기거든요. 당황하고 사과 자체도 노코멘트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후보에게 김건희 씨라는 존재가 배우자가 왜 이렇게 어렵지? 쩔쩔매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뉘앙스를 하다가 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경강부회를 해서 엉뚱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대장동 특검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김문기 처장의 사망으로 이 특검 도입 요구가 한층 높아졌는데 다만 이 디테일 싸움이라고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전혀 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났는데 네. 아무런 합의가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팽팽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부산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뭐 물러섬이 없고 변동 없거든요. 그래서 하되 범위 자체를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그러니까 뭐 곽상도 50억 클럽,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여기까지 넣어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게 저희 후보 이름을 붙인 특검을 하자고 온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대장동 특검 하자. 네. 그럼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야당 추천한 인사로 특검을 임명하게 해달라. 추천권을 야당이 다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 그 범위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자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냥 대장동 특검으로 하되 범위를 다 주워 담고 지금 상설 특검법이 있으니 그냥 즉시로 상설 특검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위원회가 열려서 여야 추천해서 바로 즉시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 해주면요. 국민의힘에서 그냥 상설특검법 받아주면 그 범위만 합의해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계속 저쪽에서는 받고 싶지 못한 게 있죠. 주장하고 싶은 것도 본인들 위주로 하겠다. 그게 지금 팽팽하게 있는 거지. 뭐 그것만 받아주시면 상설특검법으로 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확실히 네, 그 민주당과 말씀 드리고 국민의힘의 싶습니다. 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은 어떤 건가요? 아니 글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장 특검하자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볼 때 4-5차례 이상 했었고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주요 의제에서 특검을 계속 빼거나 뭐 외면하거나 이래 왔거든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이든 뭐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이든 간에 논점이 되는 것은 그 특검 임명 수순에 지금 그 민주당의 핵심 이해를 반영할 인사가 들어가는 걸 막자는 국민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주당이 이걸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같이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특검이 도입이 되더라도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결국 이 상황을 이용해서 특검에 착수하고 대선 이후에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 관련 사항을 받더라도 새해에 받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이 본부장이 이 이른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입니다.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헤치려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 수석의 아들 이슈를 터뜨려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면서 날려버렸다 뭐 이런 건데요. 이런 음모론 어떻게 들으십니까? 말씀드린 음모론이고요. 근데 원희룡 원래 이제 이 전 지사가 되게 합리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좀 뭘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 이런 음모론은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김진국 우리 전 민정수석께서는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15년 동안 받았고 조현병이라는 좀 힘든 병을 치료해서 사회로 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했던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사지원서 부분 논란 때문에 즉시 사퇴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에서 일단락이 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대장동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 없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그래서 저는 좀 원희룡 전 지사께서 이 정도까지 좀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네. 대선이 워낙 네거티브전으로 흘러서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이른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좀 지지율에 판세에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이 부분이 뭐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저 후보에 대해서 너무 호평을 하지 마시고요. 서 대변인이. 이게 왜냐하면 주객간의 상황을 보면 약간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이
냈다는 입사 지원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지가 나온 게 없어요. 언론에도 이거와 관련된 걸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 입사 지원서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공개를 한 겁니다. 설마 야당이 했겠습니까? 야당이 할 힘도 없죠. 본인이 했겠습니까? 본인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세간에 공개될 수 없는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의혹이죠. 언젠가는 근데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 자료는 취재를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